네, 스윙데디 부모 코칭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감각으로 행동하고 각성으로 생각하는 아이 시리즈죠.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감각과 사회성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사회성은 사회가 만들지 않는다 라는 소제목이고요. 우리 아이들 가끔 멍 때리고 있거나 혼자 웃거나 또 다른 아이들은 옆에서 웃고 있는데 혼자서 멍하니 서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 옆에서 울어도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게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래, 사회성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마음을 읽어주거나 또 감정 카드를 사용하고 또 비슷한 또래를 찾아서 또는 사회성 그룹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이 사회성 프로그램들,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여전히 사회성이 아주 뚜렷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진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발달이 느리니까 라는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이런 치료들이 사실 정답이 없고 또 발달에 또 오답이 없다는 제 생각에서는 기존의 어떤 방법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에서 도대체 이 사회성에 대한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제시를 하기 전에 감각적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볼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회성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프로그램들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타인의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감정으로 이해해서 언어로 수용해서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려운 과정을 언어적인 의사소통만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몇 번 시도해 봤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전 기억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평소에 엄마에 무관심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좀 계단에서 살짝 굴러서 아야 하고 넘어졌는데, 아이가 다가와서 엄마 왜 그래 라는 말은 못하지만 또 궁금한 표정을 짓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연구에 있어서는 갓 태어난 오리가 수많은 오리들 중에 어떻게 내 엄마지 이런 어떤 어미 오리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사회성의 시작은 언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형태, 움직임, 상황 인식을 통한 이 공감에서 시작이 되고, 이 공감이 또 모방을 만든다, 그것이 결국 사회성의 시작이다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이 사회성의 기본이 되는 뇌에서의 정서와 감정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와 이론들이 있지만 대부분 10년 전, 20년 또는 3, 40년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치료 방법과 전혀 동떨어지진 않지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뇌 발달, 뇌에 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 뇌 발달, 뇌에 대한 연구가 바로 치료에 연결되진 않아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분석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 아니 누구를 통해서 발달이 될까요? 또 이 사회에 또 누구, 또 무엇을 통해 사회성이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소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성은 사회가 아니고 아이가 그 자신 안에서, 아이의 그 자신 안에서 사회성이 시작이 된다라는 뇌과학적 주장이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뇌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회성 하면 좌뇌, 우뇌와의 어떤 통합 또는 언어와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지만 이미 기억된 정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기억, 상황적 기억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역시 사회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기억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얘기되고 있는 뇌섬엽, 인슐라라고 하죠. 이 인슐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의 생리적 기반이라고 해서 섬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뇌의 모든 구조의 이 성엽은 감각과 감정을 주입하는 마법의 분수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이 섬엽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섬엽은 우리에게 혐오감, 자만심, 욕망 같은 감정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듣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의 이 섬엽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피질이라는 뇌 어떤 겉에 있는 부분들 안쪽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또 피질인데 요 섬엽이 요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엽은 단순히 요 따로 혼자 기능하는 건 아니고 이 섬엽의 위치 자체가 우리가 이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 미러 뉴런 누군가 공감과 동작을 따라하는 모방하는 이 거울 신경의 어떤 부위하고 매우 연관되어 있고 그 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러 뉴런, 우리의 거울 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가 토끼를 거꾸로 안고 있죠.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그림.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죠. 하지만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거울 신경 덕분이라고 하죠. 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어떤 생존을 위해서 무리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론이란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또 힘든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무섭거나 또 공포영화 이런 걸 보면 나도 같이 그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또 비슷하다라는 이 공감이야말로 이 미러 뉴런의 아주 신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 미러 뉴런 시스템이 아주 강하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남성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잘 안 보이는 이 여성에서 보이는 언어 기능과 동반된 매우 강한 미러 뉴런 시스템이 이 감정 표현과 공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여자들은 이런 능력에 있어서 매우 강한 공감을 보일 수 있고 또 목석 같은 남편 어떤 남자 자폐 스펙트럼처럼 어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능을 하는 이런 어떤 기능이 좀 낮은 걸 보면 이런 미러 뉴런의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거울 신경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제 어떤 행동을 이해하고 모방하고 또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영역을 넘어서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의 역할을 매우 크게 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자아 인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울 신경이 매우 크게 관여를 하고 있죠. 거울 신경을 통해서 타인을 자기에게 비춰보는 과정이 결국 자기가 자신의 사진을 바라볼 때처럼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방과 자아 인식은 매우 서로 큰 연관이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이 자아 인식이 자아 능력이 뛰어날수록 모방 능력도 뛰어나다는 결과도 있고 그것이 이제 상호작용에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또 거울 신경과 이 섬엽 이 위치가 이제 언어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언어가 어떤 몸짓에 의한 의사소통에서 진화되었다 이런 견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거울 신경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현재로서는 이 거울 신경 자체가 이제 매우 복잡한 어떤 언어의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의도가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 언어 진화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유추하는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언어 발달은 어렵죠. 제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울신경, 얼굴의 표정, 입모양, 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모방까지 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면 사실은 어떤 무발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언어 발달에 있어서 제한적인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에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표정이 없는 아이라는 이 제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뇌과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각 중추에서 얻어진 이 정보를 관자엽의 어떤 위관자고랑에서 담당을 하고 시각표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관자고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얼굴 표정이나 움직임, 행동을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런 해석된 정보가 이제 마루엽의 하부에 거울신경에 전달이 되고 여서 이제 앞 이마옆 거울신경까지 전달이 되죠.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이 얼굴 표정들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위에서 생명체가 아닌 로봇이 하는 행동이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예, 신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 위관자고랑이 분석하는 시각 정보는 의도나 감정이 포함된 즉 사람의 움직임과 행동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어떤 동물의 몸짓이나 인상, 입술 모양, 특히 시선을 해독하도록 만들어지는 이 해독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어떤 정서인식의 발달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5, 6세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정확하게 얼굴 표정을 통해 인식을 하게 되고 약 10살이 되면 이제 분노, 두려움, 어떤 그 애매한 중간적인 정서인식이 좀 잘 인식이 되면서 이때부터 혐오에 대한 정서를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이 되고 11살이나 12살쯤 되어야 이제 성인과 유사한 정서인식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4살에서 10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친숙하지 않은 친구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은 눈이나 코, 입 같은 부위 또 아닌 그 외에 얼굴, 목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 이런 걸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에 주목을 하고 감정 정보를 끄집어내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세에서 5세 사이 아동들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인식할 때는 특징적인 얼굴 부위에 근거를 해서 이제 감정을 읽어내는 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쁨, 슬픔, 놀람, 분노의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고 머리카락만 일치하거나 눈만 일치하거나 입만 일치하거나 이렇게 일치하는 어떤 얼굴 특징은 없지만 같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일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림들로 이렇게 좀 예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기쁨은 눈을, 슬픔과 놀람은 또 눈 또는 입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아이들이 이제 감정을 인식하고 분노는 이제 눈만을 고려해서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ASD 아동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감정을 인식하는가에서는 대체적으로 ASD 아동들이 얼굴 전체의 구성을 보지 않고 주로 눈이나 코 같은 개별 부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머리카락이나 귀, 목 같이 이제 얼굴이 핵심적이지 않은 얼굴에 있어서의 배경과 같은 부분에 좀 더 아이들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뭐 인슐라, 섬유, 뭐 거울신경 이런 부분들의 위치가 대부분 요 가운데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된 요 부위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근데 이 일을 하는 감정이라는 부위는 이제 전두엽 쪽, 피질 쪽의 앞에 이성이라는 부분과 아래쪽의 감각 쪽의 중간에서 양쪽에서 어떤 영향 정보를 받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몇 달 만에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혼자 막 주저리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빨리 후딱후딱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섬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그림에서 가운데 섬엽을 중심으로 이 섬엽에 영향을 주는 크게 4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선 섬엽 자체는 그 안에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앞쪽은 뭐 인지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사회성을 주도하는 부위가 있다고 하죠. 본 에코노모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인간, 뭐 침팬지, 고릴라, 고래, 코끼리에서만 보이는 사회성과 관련된 부위라고 하고, 이 뒤쪽이 이제 내장맵이라고 해서 맛이나 통증, 심장 박동 등과 같은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처리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과 뒤쪽의 섬엽에 있어서 앞쪽에 있는 이 사회성과 관련된 부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뒤쪽 내 섬엽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엽 주변에 있는 4부위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전대상회라고 해서 섬엽의 위쪽 부위에 있는 이 전대상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자율신경, 발성, 뭐 방광, 통각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감정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전대상회 부위와 또 시상에 있어서도 체성 감각, 뭐 시각, 청각 이런 감각이 전달되는 시상의 가장 큰 역할이죠. 거기다가 이제 각성이라든지 또 운동 기능을 억제하는 이 시상 기능에 있어서도 시상 안에서도 감정 경험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편도체는 뭐 일반적으로 공포 자극에 대한 반응, 또 뇌 분비계에 대한 반응, 또 공포 자극에 대한 반사, 또 선택과 결정을 하는 어떤 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편도체 안에서도 감정 기억을 또 처리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내측 전전두엽에서는 위험이나 보상회로, 위험회로, 보상회로는 따로 또 이야기를 하면 좀 길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뭘 하기 싫다라는 하나의 조건화된 행동 자체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뭐 기억이나 회상, 또 주의 집중 실행 기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내측 전전두엽에서도 이 사건 관련된 감정 반응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엽이 그 자체로서 뭔가 사회성이라는 부분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대상회, 시상, 편도체, 내측 전전두엽에서의 감정과 관련된 영역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뇌 그림에서 보면 이 인슐라라는 이 섬엽은 위에 전대상회, 앞쪽에 전전두엽, 뒤에 시상, 아래에 편도체 딱 둘러싸여서 이 섬엽이 매우 강하게 사회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전대상회는 이제 해마하고 전두엽 피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회는 한 가지 일에서 다른 행동으로, 즉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 주의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해 주어서 이제 선택 사항들을 살펴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대상회가 좀 작동이 잘 안 되면 너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고수하고 흔히 몰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좀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회가 인지나 정서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대상회의 감정 영역이 즐거운 생각을 할 때 또 활성화되고 또 슬픈 생각을 할 때는 억제가 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대상회의 자율신경 영역에서는 감정 상태와 관련된 내장 반응을 유발하죠.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좀 속이 안 좋으면 기분도 별로 안 좋잖아요. 대신에 배가 부르면 또 기분도 좋고, 또 후대상회에서는 이 시각, 청각, 체감각 연합 영역과 연결돼서 경험 자극 정보를 해마로 보내지요. 전대상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상회 자체도 이 인슐라, 섬엽처럼 앞쪽 부위는 대부분 좀 약간 인지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뒤쪽이 감각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이제 시상 하부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이 편도체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상이 편도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편도체 화내지 마, 진정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상에서는 이미 기억되어 있는 감정 기억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도체는 공포에 대한 기억이 주로 관여를 하는데, 이 공포 기억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제 공포 조건화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흰 쥐나 토끼 같은 실험에서는 동물에게 특정한 소리를 정기적 충격과 같이 반복해서 들려준 다음엔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이 나오는, 이 공포에 대한 기억이 주로 편도체에서 하는 역할인데, 어떤 조셉 루드라는 분은 이제 학습된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 편도체 중심 핵으로부터 시상하부를 통해서 이제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또 뇌관을 통해서 행동을 이제 거부하거나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죠. 내측 전전두엽에서는 아무래도 전전두엽 쪽은 복잡하고 또 인지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문맥관의 어떤 관계나 위치 사건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뇌의 보상회로라는 것들이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게 내 감정에서 좋았던 기억인가 나빴던 기억인가,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면 좀 더 내가 그 행동을 더 하게 되고, 안 좋았던 기억 또는 위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좀 적절한 회피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섬엽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어떤 사회성에 필요한 이 감정 영역들이 이제 이 모방과 공감을 끌어낸다,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섬엽에서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이 공감의 기능이 잘 안 되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아이의 사회성은 어떻게 증진시켜야 될까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가상현실이긴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들이 내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이 공간에 내가 있는 듯한 그런 공감 능력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섬엽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또 이 섬엽을 활성화시키려면 내 몸에 생기는 모든 이 신체적인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몸으로 느껴지는 체성 감각, 통증이나 혐오감, 심장 박동수의 상승, 호흡곤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섬엽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느린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감각 문제들을 보면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아파도 통증을 잘 못 느끼거나 잠깐 아팠다가 금방 괜찮아지는, 또는 잘 심하면 또 자해를 하거나, 또 이렇게 주사를 맞아도 그렇게 통증이 오래가지 않거나, 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보거나 만져도 별로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못 느끼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놀고 막 몸이 피곤하게 해도 근육이 좀 아플 텐데, 막 통증이 느껴질 텐데 안 느껴지는 것 같은, 또 이상하거나 새로운 맛이나 냄새를 잘 못 느끼고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니까 계속 거부하는, 편식이라는 것도 그 맛이 정말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맛이 잘 느껴져서 이게 좀 다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 잘 안 느껴질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또 배가 고프거나 배부른 것도 잘 못 느끼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자기 자신의 어떤 내 몸의 상태, 감각과 감정을 느끼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그 주체가 바로 이 섬엽이라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섬엽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섬엽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섬엽이 사회성의 중심이고 근원 이런 부분들은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밝혀졌을까요? 대부분 뇌 연구의 대부분들이 어떤 특정 부위를 손상이 되었을 때, 손상을 시켰을 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기능 결함을 유추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섬엽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검사를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인데 우리가 유추하기로 이 섬엽이 사회성에 관여를 하니까 사회성이 낮으면 섬엽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뭐 그래서 이게 이 섬엽을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슨 약, 무슨 치료, 무슨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정말 섬엽의 기능을 타겟으로 한 정말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대부분의 또 뇌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한 기능을 향상하는 어떤 치료나 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고 또 저 역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발달시장이 자영업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뇌과학 용어 뇌 용어 들어가면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엄마들 부모님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정확한 그 부위나 그 기능에 맞는 치료나 약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섬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섬엽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섬엽의 뒤쪽 부분, 내장맥, 맛, 통증, 심장박동 등의 이 어떤 내 체성,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들이 결국엔 자율신경계와 관련있는 체성감각 처리와 매우 관련이 있고 사실 체성감각 처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성감각계가 무엇인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관절, 인대, 근육의 피부에 위치해서 어떤 근육의 길이, 긴장도, 관절의 위치, 또 통각, 온각, 앞각 이런 촉각 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 체성감각계라고 하는데 이런 체성감각이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자 그럼 체성감각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둔한지 예민한지 이런 감각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사회성이 낮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연결과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체성 감각이 좋아지면 정말 사회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각이라는 거하고 언어나 사회성이라는 부분들을 바로 딱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통합치료를 감통을 많이 해서 사회성이 좋아졌어요 라는 연구는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이나 저 같은 치료사가 바로바로 느끼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감통을 받고 사회성이 좋아졌다. 좀 멀죠 거리가. 하지만 사회성 프로그램을 받고 사회성이 좋아졌다. 그러면 왠지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성은 사회가 만든다. 언어적인 부분들이 결국 언어의 사회성의 언어적인 부분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뇌과학적으로는 바로 연결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뜸 제가 오는 분들한테 상담할 때나 수업할 때도 자 오늘 이걸 했으니까 사회성이 좋아졌습니다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나의 감정과 정서, 내 몸의 상태를 오늘은 조금 더 잘 느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모방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작이 오늘은 좀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잠깐 용어 정리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목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성이란 남과 사귀거나 집단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잘해 나가는 능력이죠. 네, 뭐 남하고 잘 사귀려면 타인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감과 거울신경의 주체인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섬엽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체성감각으로 느껴지는 통증, 피곤함, 혐오감, 수치심 등의 이런 감각 처리 능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체성감각 처리 기능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각통합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통을 몇 타임 더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예, 제가 늘 주장하는 다른 수업도 치료도 다 그렇지만 특히나 감각통합은 철저히 홈 프로그램, 감각 식이요법을 통해서만 좋아진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강한 주장이 늘 합니다. 주장을. 그래서 대부분의 감통 선생님들이 엄마 부모님들하고 홈 프로그램을 이렇게 감각 식이요법을 해라, 또 체성 감각을 증진시켜라 라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상담해주고 잘 코칭을 하고 있느냐?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를 들어 무게쫓기라고 하죠. 헤비욕쫓기, 웨이티드 베스트. 아직도 이 감통실에서 이 무게쫓기를 잘 설명을 해주거나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또 하더라도 1시간만 입혀라, 무게는 이 정도다, 그런 기준도 연구가 한두 가지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부분들을 무게쫓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다는 무게쫓기라는 부분들, 헤비워크, 일상생활 홈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체상감각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 정도의 무게, 이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몸을 잘 느끼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매번 매 회기, 매 주마다 우리가 좀 아이와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게쫓기를 입으면 바로 사회성이 좋아지냐? 그렇진 않죠. 하지만 사회성의 기반인 체상감각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있어서 무게쫓기 원리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꽉 조이든 무겁게 해서 눌러주든 이런 압박을 통한 심부 압박이 부교감신경 또는 근육의 이완을 좀 증가시켜서 우선은 몸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런 안정화된 신체적인 느낌들이 신체의 정렬이나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하죠. 또 상동행동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물 형성체, 각성 관련된, 뇌가 얼마큼 깨어서 흥분하냐 흥분하지 않냐, 이 각성과 관련된 그물 형성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우리가 표면 촉각으로 받는 이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무게가 많이 있는 조끼를 입거나 또 꼭 끌어안아 주거나 우리가 무게 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어지는데 바로바로 효과가 있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자극을 주었을 때 무게조끼를 입게 되면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이 산만함이 좀 감소가 되고 집중력이 좀 좋아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눌러주거나 소를 해주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잠깐 인위적으로 해주는 자극에 대한 결과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입고 입었을 때 훨씬 뇌에 전달이 잘 된다라는 게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무게조끼를 입혀라 라는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체성감각 기능을 무게조끼를 치료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감각과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라는 이름들이 대부분 어떤 개별 교육들, 저는 치료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아요. 다 개별 교육이죠.
언어, 놀이, 사회성, 학습, 심리, 감각통합, 특수체험 이런 것들을 할 때 애한테 내가 뭘 학습시킬 것인가, 무엇을 학습을 시킬 것인가라는 관점보다는 무엇이 학습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사회성 발달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예, 감각과 사회성. 그래요. 아이의 사회성, 공감과 모방. 사회성 표현보다는 내 아이의 공감 능력, 모방 능력을 위해서는 이 체성 감각을 좀 이해를 하고 섬엽을 중심으로 한 이 느낌들, 감정들, 감각들, 혐오감, 불편함, 통증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성 공감과 모방에 매우 중요한 감각적인 인식과 처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감각 처리, 감각 통합, 또 홈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